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강보합, 그리고 S&P 500은 약보합, 또 다우는 0.3% 하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최소 15%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는데요. 앞서 예고됐던 30%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15%의 관세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8월 1일이 가까워오면서 관세에 대한 시장에 다소 이렇게 경계감이 커지는 양상이고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테슬라, 알파벳, 인텔 등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 지표나 관세보다 빅테크의 실적이 이번 주에는 좀 주목을 받을 것 같네요.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도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그리고 3,188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82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 이번 주부터 2분기 실적 발표에 나서게 되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결과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8월 1일 이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될지도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번 주 첫 거래에 국내 증시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우버니에서는 AI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이 계속되는 상황 속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주요국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8월 1일 관세 시한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협상 데드라인까지 약 2주도 안 남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협상 요구 조건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는 최소 15%의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브릭스 국가들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재차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예상보다 실효 관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장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32%, 0.01%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0.05%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지켜주던 엔비디아도 이날은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의 H20 대중 수출 재개를 두고 정치권에서 반발이 나온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실제로 공급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미국 매체 더 인포메이션은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들에게 H20 칩의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H20 칩 수출 향방이 다시 불투명해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0.34% 빠졌습니다.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테슬라는 이날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흑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최대 160%까지 올린다고 발표했는데요. 흑연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라는 점에서 테슬라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예정된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메타는 애플에서 AI 핵심 인재를 또 영입해왔다는 소식에 0.41% 올랐고요. 반면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족의 약세를 보이자 덩달아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다시 무역 긴장도가 높아진 이유는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협상에서 최소 15%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를 원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최근 협상에서 대부분 품목의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는 내용을 논의해왔지만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수준의 관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 관세를 인하해달라는 이유의 요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대로 25%의 관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양국이 협상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점점 EU 내에서도 협상에 대한 낙관 논의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밤사이 EU 대표단은 협상 불발에 대비해서 이번 주 초에 보복 계획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U가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주의해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내내 지표들은 잘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나온 지표들도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1.8을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7월 수치는 5개월 내 최고치인데 올해 들어 4월까지 계속해서 이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미중 무역 합의가 나온 후부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또 떨어졌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4.4%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3.6%로 떨어지면서 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작년 말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사 측은 소비자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위험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무역 정책이 안정되지 않은 한 심리가 크게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132만 1,000채로 전달 대비 4.6%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착공이 늘어나면서 전체 수치가 반등했는데요. 주택 소유 비용이 상승하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반면 이 상승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의 선행 지표인 건축 허가 건수는 0.2%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또 여전히 모기지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월러이스는 또다시 7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했고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약화할 때까지는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커졌는데요. 9월 인하에 대한 베팅이 53%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미시간대 조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떨어지고 크리스토퍼 월러이사가 또다시 7월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면서 국채금리는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금리는 4.42%까지 내렸고요. 2년물 금리도 3.87%까지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지만 큰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WTI와 브렌트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일정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핵심 이벤트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현재 시간 수요일에 테슬라와 알파벳이 M7 기업 중 첫 주자로 2분기 실적을 공개하게 될 텐데요. 현재 투자자들의 심정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한 수준인 만큼 조금이라도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다면 증시는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넷플릭스도 매출과 순이익이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크게 떨어졌죠. 또 이 밖에도 이번 주는 관세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려올지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층 더 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트럼프는 협상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15%에서 최대 2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는데 앞서 유럽 측이 설정한 상호 관세율과 비교하면 많게는 15%포인트나 높습니다. 또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품목관세에서도 완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현재 부과되는 25% 수준의 자동차 관세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자 EU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유럽연합 대표단은 며칠 내 만남을 갖고 관세 협상 결렬에 대비해 보복 계획을 짤 예정인 것으로도 전해지면서 타결이 최우선이지만 노딜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블러핑이 아닌 진짜였다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도 살펴보죠.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트럼프가 머스크를 상대로 관계 단절 가능성을 제기하고 며칠 뒤 정부가 스페이스X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실제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측은 해당 계약이 미 국방부와 항공우주국에 필수적이다, 파기할 수 없다 판단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는데요. 스페이스X는 이들의 불화 이후에도 여전히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또 많은 계약을 따내기도 했지만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뒤끝에 머스크 리스크가 그저 리스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엔비디아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젠슨 CEO가 자사주를 추가로 매각했습니다. 7만 5천 주 약 1,300만 달러치를 정리했는데요. 이번 매각은 앞서 사전 수립한 주식 매각 계획의 일환으로 황 CEO는 해당 계획에 따라 최대 600만 주까지 매도할 수 있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매각에 나섰습니다. 이번 거래 이전까지 올해 들어 140만 주 넘게 약 2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정리했는데 외신들은 사전 계획된 자사주 매각은 불안감을 줄이고 주식을 현금화하려는 임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검색업계 구글로 불리는 퍼플렉시티가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자체 브라우저인 코멧을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기 위해서 모바일 제조사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베타 테스트로 제공하고 있는 데스크톱 버전을 안정화한 뒤 내년 수천만에서 수억 명의 이용자를 타깃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플과 메타 등 빅테크들도 눈독 들이고 있는 퍼플렉시티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만에 5차례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5억 달러에 불과하던 기업 가치는 36배나 뛴 180억 달러, 우리 돈 25조 원대로 수직 상승하면서 업계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초대형 미래도시 개발 프로젝트 더라인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사우디 국부펀드는 현재 네옴 지역에 조성 중인 더 라인 프로젝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복수의 컨설팅 업체 전략적 검토를 의뢰했는데요. 네옴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절차라고 일축했지만 통신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재정 적자 확대 등 사우디의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재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해당 사업이 계획보다 축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당초 150만 명 수용을 목표로 했던 계획도 30만 명 규모로 줄었고 건설 구간 역시 전체 170km 가운데 2.4km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더불어서 기술 난제에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공연장에서 불륜 행각을 들킨 아스트로노머의 앤디 바이러스가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같은 회사의 인사 책임자인 여성을 뒤에서 안고 있다가 이 장면이 장내 카메라에 잡혀 전광판에 생중계됐고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한 이 커플은 황급히 얼굴을 숨기면서 불륜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이후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화제가 됐는데 당시 상황이 담긴 틱톡 동영상은 7천만 건 이상 조회됐고 관련 기사도 2만 건 이상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라인에는 콘서트표 $1,000, 이혼 비용 $130만 달러라는 식의 글과 밈이 넘쳐났고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면서 결국 사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리튬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상하이 금속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탄산 리튬의 선물은 장중 톤당 7만 1,022원에 거래됐는데요. 이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최고치입니다. 중국 대형 리튬 채굴업체인 장거광업이 최근 지방정부의 지시로 칭하이성의 광산에서 리튬 생산을 중단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또한 중장기적인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리튬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부 배터리 양극재와 리튬 가공 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기업이 리튬 가공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더 크게 뛰고 있는 건데요. 다만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증권가의 예상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미래 나노텍도 21% 넘게 뛰었고 세빛캠 19.7%, 포스코엠텍도 13%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리튬 가격의 상승은 2차 전지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주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9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산 고순도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는데요. 중국이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자국 흑연 산업을 육성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소재사들이 얻을 반사 효과에 2차 전지주가 일제히 급등한 건데요.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 관세 여파로 중국산 음극재 가격 경쟁력이 일부 상실되는 만큼 더욱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사안 보면 또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 유상증자 발행 가액을 확정하고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20% 가까이 뛰었고요. 삼진 L&D도 19.58% 강세 보였고 PI 첨단 소재 15.12%, LNF 12.89%,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11% 넘게 강세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이어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을 완료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자산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투자자들은 월가 은행과 투자가들, 기업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에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자 2단계 법안을 논의 중인 한국도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SGA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7.52%, 우리기술 투자도 4% 넘게 뛰었고 비트맥스 4.6%, 다날도 3%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폴더블 폰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주가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폴더블 폰의 시장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 시리즈, 또 중국 후발주자들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올해는 거시경제 악화와 수요 부진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긴 했으나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강자인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내년 하반기에 첫 폴더블 폰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와 유사한 북타입의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는 7.74인치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부품 업체들도 폴더블 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 가운데 파이넴텍은 내장인지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더 살펴보면 PI 첨단 소재가 15% 넘게 뛰었고 파이넴텍 10% 가까이 뛰었고요. 상보도 9.37% 강세 보였고 테이펙스 2.88%, 마지막으로 세경 하이테크도 2.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엔 3,2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코스피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데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수건 돌리기를 하듯 여러 테마가 돌아가며 불쑥 상승세를 보였다가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지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이번 주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엔 코스피가 0.1%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0.3% 상승하며 1년 만에 820선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코스피 최근 8주 가운데 7주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 사이에 키 맞추기를 시도했습니다. 양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주체가 사자 포지션을 취한 점은 우호적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선 외국인이 1,9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32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411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20억 원 사자세였고 기관 32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739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뚜렷한 호악재 없이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 속에 시총 상위 종목들 등락률은 엇갈렸습니다. 금융과 방산 대표주에선 조정이 나왔고 2차 전지와 자동차, 원전 쪽이 반등했는데요. 특히 매수세는 2차 전지 중심으로 무입이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리튬 가격이 상승한 영향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1.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가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9% 넘게 오르면서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121선을 돌파했습니다. 일부 바이오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알테오젠과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강보합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0전 올라 1,39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5월 1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는 1,390원 중반대까지 더 올랐는데요. 미국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19일 기준 NDF에서 1개월 물은 6시 기준으로 1,392원 50전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환율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400원을 눈앞에 둔 만큼 이번 주도 환율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쭉쭉 오르던 코스피가 현재 박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주 다시 3,200선 안착을 시도할 전망인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 HD 현대일렉트릭을 시작으로 수요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CNS 등이 실적을 공개하고요. 가장 눈여겨볼 건 목요일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호실적으로 주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 현대차와 KB금융, 기업은행들도 실적도 확인하시고요. 금요일 LG전자의 확정 실적과 LG에너지솔루션 확정 실적을 비롯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의 실적도 체크하시죠. 실적과 더불어서 이번 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 결정을 미루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화요일 밤에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과 함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언급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우리나라 2분기 GDP 속보치와 함께 밤에 나올 ECB 기준금리 결정까지 확인하시죠. 오늘은 우리나라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이 발표가 되고요.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되는데 지역화폐 관련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전 거래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흑연 반덤핑 관세 부과 소식에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외 거래까지 관련주들 상승세에 이어졌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아직 실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에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최소 15%의 관세를 요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심이 살짝 위축됐었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시총 5위권까지 보면 SK 하이닉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프리마켓에서 0.45%, 0.3% 하락합니다. 거래가 66,900원이고요. SK 하이닉스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0.4%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가 27만 원.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3% 가까이 하락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5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0.1% 약세로 현재 거래가 89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5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1.43%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48만 3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하락합니다. 0.36% 내림세로 거래가 11만 1,800원이고요. HLB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3% 하락하며 거래가 5만 2,300원입니다. 반면 펩트론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4% 오름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31만 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5위로 내려와 있는데요. 0.62%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4만 8,750원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이번 주 투자자들을 까다롭게 하는 순환매가 멈추고 이제 실적 장세로 바뀌게 될지 시장 흐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8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8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이제 시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또 일본은 참의원 선거 예, 마무리가 됐는데 뭐 여당의 참패죠. 참패네요. 예, 이러니까 또 일본 장기물 위주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또 수급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또 고개를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바로 네. 일본 얘기부터 하자면은 오늘 이제 일본은 증시는 안 열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외환 시장에서 첫 반응은 엔화 강세였습니다. 네네. 148엔대 후반에 있던 게 쑥 내려가서 147엔대로 내려갔나 싶었는데 금방 다시 이렇게 달러엔 환율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제 소비세도 인하하자, 그리고 재정 막 풀자 하는 야당 쪽이 득세를 하면서 그렇죠. 결국 일본의 재정은 조금 더 악화될 것 같다. 그게 네. 이제 일본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일본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엔화는 강세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본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하고 격차를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로 가지 않고 엔화가 약세로 간다? 이 케이스가 이제 일본으로서는 최악이죠. 근데 지금 달러엔이 올라간다면서요. 지금 예,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 선거 결과에 국채 수익률 상승, 뭐 소위 말하는 엔캐리 청산, 네. 그래서 달러엔 1차적으로 하락으로 반응했는데 아니다 싶은 그런 모습이네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조금 주목할 만하고, 저희 이시바 총리가 이제 거치가 네.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관세도 관세지만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엄청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또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또 이게 시장에서 벌써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안 좋은 건데, 이러면은 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뭐 또 더 센 거 터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또 하고 있네요. 네네. 자, 일단 뭐 시장은 뭐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봐야 될 네.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좀 예측하기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민 앵커랑 이렇게 뭐 얘기 오프닝 하면서 일본 얘기, 미국 얘기를 잠시 네. 했습니다만 어떻게 대표님 방금 저희들 대화에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거기서 조금 이렇게 오바다 내지는 좀 허점이 있다 싶으세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문제 이따가 뭐 예. 저기 10년물 금리도 안 그래도 비교해보려고 예. 갖고 오긴 했는데 예. 재정이 좀 악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요. 그럼 예. 당연히 엔화는 약세로 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아하. 초기 반응보다는 지금 예, 지금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예. 앱스타인 이슈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탄핵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워스트 케이스 예. 그냥 잡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잡음 정도. 자본 정도. 아니 지금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굉장히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베센트 장관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을 만류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또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다. 뭐 베센트가 그렇게 만류하지 않았어도 나도 파월 해임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이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거고요. 네. 우리 몇 번 이런 대화 나눌 때 실익이 없는 게임은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건 이 투자 시장에는 제가 볼 때 뭐 크나큰 어떤 변수가 될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스캔들 정도. 네. 예. 그냥 가십거리 정도. 네. 그 부분은 저하고 약간 결이 다르네, 결이 두 분이. 다르시네. 예. 왜냐하면은 저 잘못하면은 저거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명쾌하게 해결 못 하고 가면은 남은 임기 내내 발목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지지율도 막 많이 최근에 예, 떨어졌다고 예, 하고 예.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저 앱스타인 건으로 저렇게 될 것 같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거에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가 그리고 있고 힘도 다 빠져버리고. 힘도 빠져버리고 일찌감치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저런 영상이 막 돌아다니니까 저 앱스타인은 진짜
아유, 예, 그냥 이 정도 하고 가시죠. 예. 진짜 저걸 다 알기 시작하고 파 들어가기 시작하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토가 나올 겁니다. 예. 네. 그래요. 사실 저도 내용은 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시장 지난주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크게 치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빠지지도 않고. 굉장히 강세고 사상 네. 최고치를 찍었는데 네. 이제 제가 예의 말씀드렸던 7, 8월 중에 이제 변동성의 이 초입으로 점점 다가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주 발표된 CPI, PPI 수입 물가에서 이 상품 물가 쪽이 되게 떴고 헤드라인 수치가 안정적이었던 거는 서비스 물가 부분은 되게 안정적이고 빠진 걸로 나왔는데 이제 상품 물가가 계속 뜨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게 상품 물가라는 게 수입 물가를 반영하는 것이고 근데 희한하게 지난주 발표된 수입 물가는 또 떨어졌는데 수입 물가가. 예, 수출 물가는 오히려 뜨고 수입 물가는 또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 항목별로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상품 물가들이 좀 점점 뜨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헤드라인은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이제 다음번에 발표되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이제 8월달에 발표되는 7월 거를 나타내는 8월달에 발표되는 CPI, PPI가 이제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타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조심스러운 관측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일 날 그 러트닉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8월 1일 날 이후에 유예는 없을 거다. 굉장히 강경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왜 7월 9일 날 데드라인 지나고 나면서 그러면서 잡음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씩 서서히 좀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 중에 변동성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 이번 주부터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뭐 지금 엔비디아가 일단 중국의 그 H20 수출 허가를 받으면서 또다시 시총 이제 4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엔비디아를 필두로 뭐 반도체주, 뭐 테크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업종별로 흐름을 봤을 때 어떨까요? 업종별로 한번 예. 보시면 뭐 지난주까지는 아주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니까 네네. 특히 방금 말씀해주신 업종 테크라든가 네. 그 통신 서비스가 거기에 해당하는 건데 뭐 잘 올랐습니다. 한 12%, 10% 가까이. 근데 조금 일적인 말씀이겠지만 산업재하고 유틸리티가 보시면 네. 연초 이후에 지금 산업재가 한 15% 가까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부동산, 중소형 산업재, 유틸리티, 뭐 원자력 이런 거 말씀드렸던 네. 거기에 좀 부합했던 것 같고 지난 한 주는 에너지하고 헬스케어가 여전히 지금 한 2, 3주째 계속 그러니까 위험 선호 현상이 있으면서 그동안에 잘 버텼던 아이들은 조금 이제 손바뀜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중소형이나 부동산 저희도 반영을 하고 있고 네. 연말까지 가면 되게 상승 탄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제대로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10년물 금리가 뭐 지난주에는 그래도 조금 몇 bp씩은 안정됐었는데 한 2주 전에 4.2였다가 지금 4.4 돼버렸단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건 전반적인 이 빨간색을 보시는 게 이제 연초 이후에 각 업종별로 상승률인데 한 두 개 헬스케어하고 에너지 정도, 임유소비 요 세 개 정도 빼고 경기 방어주로 보는 이 세 개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뭐 한 자릿수 후반 또는 두 자릿수 중반까지 연초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연초 이후가 특히 산업재가 15% 가까이 상승했다는 거는 네. 굉장히 큰 상승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4월 8일까지 네. 거의 20%가 빠졌다가 예. 지금 그걸 예. 반영해서 15%가 오른 거니까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것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든 다다음 주부터 한 8월 1일 요 가까이 가면서 이제 변동성이 조금 높아지는 파고가 좀 있지 않을까, 작은 파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흔들리고 예. 부동산하고 중소형주 쪽은 이제 뭔가 시장이 확실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때 그래야 이제 힘을 좀 받겠죠. 힘을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섹터들이다 보니까요. 네네. 참고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작년 말 기준으로 제가 그때 세미나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니까 빅테크주들이라는 게 그 M7을 포함한 빅테크주들이라는 게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웬만한 지방 은행보다 더 예.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 자금 조달을 할 때 변동금리, 고정금리 비중이 보니까 빅테크들 그 대형 회사들은 변동금리 노출이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에 전혀 타격이 없다는 얘기죠. 네. 예.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제가 그때 찾아서 이렇게 그 파이 차트로 만든 기억이 나는데 중소형주가 변동금리 노출 비중이 5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고금리면 아주 직격탄을 맞는 것이죠. 아니 빅테크들 그렇게 현금이 많은데도 자금을 조달한다? 일부 뭐 자금 뭐 100% 다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일부 또
대출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치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면 특히 이제 부동산이야 워낙 잘 아실 테니까 네. 중소형주도 아주 그 속된 표현으로 맥을 못 추는 이런 예. 상황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만 러트닉 상무장관이 8월 1일 이후에도 관세 협상 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또 타코네요. 예? 도대체 이 데드라인이 마감 시한이 아무 의미 없는 저 관세인데 일종의 이게 협상 전략이니까 밀고 당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연말 소비 시즌 전까지는 뭔가 응? 연말 소비 시즌 전까지는 네. 뭔가 확실히 돼야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예. 그렇게 희망 내지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예. 있는 게 당초에 저는 빠르면 올해 3분기 내에 이 관세 망령, 관세 예. 이슈를 마무리 지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네. 예. 이제 갈수록 좀 늦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추하의 경우에 올 연말까지는 방금 그러니까요. 앵커님 말씀해 주신 뭐 연말 소비 소비 시즌 시즌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든지 네. 무마 내지는 이제 뭐 지금 지난주 나온 얘기가 우리 내내 그런 표현했었죠. 이 평균 관세율, 실효 관세율을 10%를 딱 기본으로 놓고 그 나머지를 갖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 러트릭도 그랬고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최소 10에서 15% 정도를 우리는 맞출 거다. 네네. 그거보다 높은 관세를 어떻게든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것 받고 이러면서 그럼 깎아줄게 이런 식의 어떤 마무리를 지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왜냐면 또 연말 소비 시즌인데 또 이제 미국민들 뭔가 소비할 때 물가 올라 있으면 그게 바로 민심으로 반영되고 이제 트럼프 지지율로 연결될 테니까 그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네. 뭐 해결을 내년도 하겠죠. 뭐 우리 예.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예. 내년도 이제 좀 말이 중간 선거지 완전 총선거 하는 겁니다. 내년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이제 선거 모드 돌입할 텐데 그때 분위기 군불 지필 거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방금 앵커님 표현해 주신 뭐 소비세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 심리 센티멘트로는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짧은 차트를 보나 긴 차트를 보나 미국 3대 지수 뭐 할 것 없이 다 약간 이제 과매수 부담이 있어서 이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졌단 말이죠. 조금씩 올라는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폭발적인 또 추가 상승 랠리를 이끌어내서 맞아 이거는 뭐 대세 상승이야라는 확신을 주려면은 지금 봐서 이제 남아 있는 재료는 그거 같은데 금리 인하 같은데. 그렇죠. 정책 금리 인하 요게 이제 하나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대표께서 뭐라 하셨나 하면은 남들 다 7월 뭐 금리 인하는 영 뭐 물 건너갔고 9월도 긴가민가 하는 와중에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갖다가 언급하셨어요. 네. 근데 크리스토프 월러가 금요일 날 사고라면 사고를 쳤죠. 굉장히 세게 지금 세게 질렀어요. 예. 이나 7월 달에 해야 된다. 그래서 글쎄. 물론 그게 이제 되게 감사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예.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퍼센트로 한 따지면. 20, 30% 정도 될 겁니다. 예. 절대 뭐 절반 수준까지는 아닌데 네. 페드 위원들 입장에서 그렇고 지금 지난주까지 나온 그 소비자 물가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 그 이제 관세 영향이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헤드라인 수치가 그렇게 심각한 수치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소비 약화세.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지난주에 소매 판매도 발표되지 않습니까? 소매 판매가 이번 주까지 지난주 발표된 소매 판매까지 좀 안 좋게 나와야 이게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절반 이상 올라가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여전히 또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연속 안 좋기를 바랬는데 내심은 사실 예. 어쨌건 그런 걸 이렇게 좀 믹스해서 고려해 보면 페드 위원들도 그렇고 금리 인하해서 지금 하반기에 금리 예. 인하한다고 해서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다시 솟고 예. 이런 거시 환경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비가 지난주에 뜨긴 했지만 어쨌건 소비 디맨드 부분이 살짝 약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게 아닌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월러 이사가 들고 나온 그 금리 인하 7월 달에도 해야 된다는 근거는 그거였던데 뭐 물가는 아직까지 자신은 없으니까 이제 상승률이 조금 둔화는 되고 있지만 최근에 또 다시 살짝 올라갔으니 네. 고용 시장을 갖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보기에는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다고 보이나 봐요. 월러 이사 눈에는. 제가 판단하는 물론 저보다는 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께서 고급 정보를 훨씬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거시 지표를 볼 때 실업상 청구 건수 일단 먼저 한번 훑어보면 예. 네.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 연중으로 지금
25만 건까지 계속 치솟다가 다시 하여튼 22만 1천 건, 22만 1천 건으로 다시 안정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연속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게 연초에 17만 건, 170만 건, 180만 건이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 회색 그래프인데 계속 트렌드하게 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조금 안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연초 이후에 지금 195만 6천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이 어떻게든 균열이 분명히 뭐 균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금 약화되는 그림이 보이긴 보이는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가 좀 강하게 포인트아웃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도 크리스토퍼 월러 입장에 좀 일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달에 내린다고 해도 9월 달에 내리면 이미 늦어가지고 그때 경기 좀 이렇게 이 펀더멘털이 좀 약해지고 이러는데 굳이 미리 좀 내려가지고 이거 살려줄 생각을 해야지 9월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내린다고 해서 경기가 그때 뭐 다시 리바운드를 하겠냐 이제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저도 일부 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이 되고 싶기는 되게 되고 싶은가 봐요. 갖고 온 고용시장이 좀 이렇게 자기 눈에 안 좋게 보인다 하는 중에 들이대는 게 그거더라고요. 대학생들, 대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졸업한 미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2월 중에 5.8%로 올라가서 2013년 9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거. 청년 실업률 우리가 언제 이런 거 들여다봤다고. 맞습니다. 사실 청년 실업률 얘기 나온 지가 한 두세 달 됐습니다, 지금. 청년 제가 실업률. 방송에 언급은 안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좀 아이고 청년 실업은 우리가 더 급합니다. 저 아시는 분도 코넬 졸업을 했는데 네. 현재 취업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코넬 나와가지고도. 네. 물론 이제 외국인이니까 뭐 그런 영향이 네. 있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앞서 저희 이제 소장님하고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주요국들의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고 있고 이게 일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일본이 조금 더 그 스팟라이트를 예. 많이 받는다고 보셔야 되는 예. 거예요. 예. 지금 그래프 안 그래도 제가 좀 갖고 네네. 왔거든요. 질문 먼저 해주시면. 그래서 이 국채 수익률을 좀 점검해 보면서 네네.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금리라고 하기 굉장히 네. 중요한 변수죠. 네, 그렇죠. 뭐 금리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올해 들어서 이 국채 금리가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다시 돌이켜 보시면 2020년 당시부터 그때 거의 딱 전 세계 주요 뭐 미국, 일본, 그 독일, 영국 이렇게 10년물 금리를 제가 쭉 그려갖고 왔는데 21년도 또는 20년도 초반 그때부터 바닥을 딱 치고 네. 대세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40년 동안 주구장창 내리던 금리가 이제 돌아선 거죠. 네. 제가 한 번 표현 드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걸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물론 그 얘기가 지금의 4.4 이게 뭐 5% 갈 거고 10년물이 이건 아닙니다만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특히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지금 정책금리가 4.5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4.5인데 이 밑으로 떨어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계속 파월한테 내려라 낮춰라 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낮춰야 되는 여건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 세 번째가 아까 모두에 이제 두 분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굉장히 막 뜨고 있고 이래서 네. 그 엔캐리 청산 문제까지 이제 우리가 또 작년 7월이었나요? 우리가 한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작년 8월 초. 네, 8월인가 8월 지금 5일. 핑계를 네. 댔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일본이 1.53%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42%고요. 그러니까 네. 절대적인 퍼센티지 포인트 차이가 거의 3%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고 예.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일본 사람 입장에서 환 해지 비용도 한 1에서 1.5 맥스 준다고 할 때 그래도 국채 10년물 차이가 1.5에서 2% 차이 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을 얘기하는 건 우리가 물론 작년 8월 달에 화들짝 놀래서 지금 이제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ECB도 이번에 아마 동결할 겁니다. 계속 낮췄다가 이번에 이제 동결할 거라고 시장 컨센서스가 보고 있고 또 미국 금리도 7월이 됐건 9월이 됐건 분명히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시킬 거란 말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최근에 쫙 올랐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2주 전부터 지금 4점이었다가 4.4까지 쑥 잘 돌이켜보시면 이 국채 금리가 뜨고 빠지는 거에 따라서 주식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2주 전부터 그 전까지는 아주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다면 지난 주인가부터 조금씩 이게 아까 우리 업종별도 봤지만 지난주 찾아뵀을 때만 해도 이 파랑색 업종별 파랑색 그 위클리 업종별 상승률이 들쭉날쭉한 게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지난주를 영향을 미쳤던 그 전주 금요일 날 국채 금리가 다시 4.4가 쫙 되면서 이게 살짝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국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가 되어야 그게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좀 괜찮지 않겠냐.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그 막 8월 1일 날 관세 유예 없다 또는 아까 소장님 언급하신 대로 그러면서 또 고려를 해보겠다 이게 왔다 갔다 혼재돼 있고 막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좀 돌아왔는데 이 관세 영향이 아마 저는 7월, 8월 중에는 분명히 발현을 할 겁니다. 늦어도 9월까지는 발현을 할 거예요. 예. 지금 보고서들을 보면 어떤 곳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관세 영향이 물가 영향을 줄 게 이제 발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빠른 데는 올 여름부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 CPI, PPI가 어떻게든 뭐 저기 코어 수치든 헤드라인 수치든 영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년물 금리가 조금 들쑥날쑥하면서 시장을 조금 변동성을 일으키는 그런 국면이 뭐 단기적으로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여전히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사실은 뭐 제가 오늘 오후 머니쇼 플러스에서 한번 차트는 보여드릴 작정인데 우리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지금 뭐 CD 91일째 석 달짜리가 뭐 2.5%, 국고 5년이 2.64, 국고 10년이 2.87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미국 대비 얼마나 낮아요. 근데 이게 지금 슬금슬금 자꾸 위로 가려 그래요. 우리도 국고채 금리가. 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조금 애드업을 네,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투자론으로 따질 때는 금리가 우리나라가 더 높아야죠. 높아야죠. 더 낮다는 얘기는 펀더멘털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한국 주식 여쭤주실 때 막 예. 제가 아니 지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최근에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이 강하고 또 미국 쪽 보자니 지금 다시 테크주들이 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지금 투자자들 기다렸던 그 지니어스 액트까지도 이제 결국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여러 가지 일단은 미국 쪽이 조금 더 투자 여건상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반가운 예, 말씀해 주셨고요. 예. 저는 6월 후반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6월 아, 후반부터. 이제 탈미국했던 자금이 이제는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예, 예. 그래서 살짝 그런 언급도 드렸는데 마침 반가운 게 지난주 7월 18일 날 네네. 에버코어 ISI라는 독립 리서치 기관에서 네. 매달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 한 네. 400에서 500개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를 항상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마인드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게 예. 뭐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연말까지 어느 쪽이 가장 투자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느냐라는 예. 게 지금 올 5월 16일 날, 5월 23일 날, 6월 6일 날, 6월 16일 날. 그러니까 한 1, 2주마다 계속 이제 변동되는 추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M7, 맥7 보시면 지난 한 3, 4주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M7 갈수록 연말까지 가장 좋은 투자 메리트 대상이 M7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하. 또 방금 앵커님 말씀해 네. 주신 대로 왼쪽에서 두 번째 그 바 차트들을 보시면 MSCI 올 월드에 대한 투자 메리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화살표로 제가 지금 우하향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네. 이게 이제 MSCI 올 월드라는 게 해외 투자 아니겠습니까? 아. 연초에 계속 많이 이렇게 예. 미국에 투자했던 것 빼갖고 해외에다 투자하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US 달러도 좀 약해졌고 예. 미국 주식도 약했다면 이게 지금 점점 이 투자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이게 해외로 나갔던 걸 다시 이제 줄이고 미국 중에 M7으로 투자하자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7월 18일자 설문이면 이거 따끈따끈한 거네. 지난주 후반 거네요. 네네. 지난주 후반에 바로 나왔던 거잖아요. 오. 며칠 안 됐어요. 야. 한 3일 됐어요, 3일. 네네. 아니 연초에 뭐 미국에서 빼서 다른 데로 가라 하는 그거 믿고 뺀 사람들도 배신감 느끼게 왜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설문 분위기가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기관 투자가 475명한테 설문조사. 그러네요.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기관 네. 투자자. 기관 투자자.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 여기에다가 연준이 진짜 뭐
때 맞춰서 금리 인하까지 해주면 7월 달에 만약에 깜짝 인하만 해주면 또 한 번 깜짝이나. 폭발적으로 또 한 번 날아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도 제가 내내 관세 때문에 조금 흔들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매수세라든가 펀더멘털세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그 사운드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만약에 7월 달에 깜짝 인하까지 해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는 거의 얼마큼 온 것 같은데 막 예.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예. 국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 시장 느낌이. 근데 이제 만약에 베이스 케이스로 7월 달에 인하해주면 아주 뭐 그러면 달러는 더 강해지겠네.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초에 지금 105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96, 그렇죠. 97 갔다가 예. 달러 지금 이제 인덱스가 98.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런 표현 네. 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쭉 그 달러 인덱스 DXY 기준으로 예. 보면 역사적으로 95 어라운드가 평균 레벨입니다. 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96, 97 연초 이후에 됐던 게 많이 약세가 된 게 아니에요. 네. 연초에 105포인트 갔던 게 비정상적으로 강세가 됐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환율 문제는 이제는 뭐 크게 크나큰 어떤 변동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3,18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19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0.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6만 7,5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05만 4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89만 2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21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1만 2,9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1.3%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2.5%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4,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주가가 어느덧 49만 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장에서는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48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보합 예상되고요. 펩트로는 4%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30만 6,500원이고요. HLB가 1.7% 하락 예상되고 에코프로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휴젤이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5만 5천 원. 파마리서치 약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로보틱스 보합권 예상되고 리가캔바이오 그리고 삼천당제약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보니까 일부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뭐 제약바이오 쪽 흐름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조선주들도 오늘장에서는 일부 종목들 좀 상승이 예상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요즘은 매일매일 그거죠. 오늘은 순환매가 어디로 튈까? 네. 어느 업종으로 튈까? 최근 제약바이오 쪽으로 제약바이오 좀 쪽.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또 2차 전지 쪽이 흐름 좋았죠. 그러네요. 예. 예. 리튬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 뭐 호재죠. 그동안에 진짜 많이 고생 짓눌렸는데.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가끔씩은 우리 이충광 대표님의 시황을 듣다 보면은 이충광 대표도 메이드 인 USA인가 싶을 정도로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시죠?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좀 편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북미 예. 지역 전공을 했거든요. 북미 지역? 노스 아메리카의 에리어 스터디스라고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조금 뭐 친미까지는 아니지만 원래 아는 만큼 또 보이는 거고. 그걸 좋게 해석해 주시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편향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한번 여기서 또 한번 스파크를 낼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금리 인하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크리스토프 월러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나 진짜 연준의장 되고 싶어요. 시키면 주세요. 잘할게요. 이걸 갖다가 어필하고 있는데 근데 연락은 받았니? 아직 연락은 못 받았어요. 연락은 못 받았다. 아니,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거는 그 케빈 워시잖아요. 예. 케빈 러시도 요새 피치 바뀌었습니다. 스퍼트를 확 올리던데. 네. 지난주까지는 예. 굉장히 그 매파로 분류가 됐었는데 예. 지난주에도 되게 친트럼프 이렇게 멘트를 바꿔서 막 하기 시작하니까 참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드 의장이라는 예. 게 아, 욕심이 욕심은 나죠. 나겠죠. 예. 그리고 이거 살짝 이번에 주말 시황에 보니까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스캇 러브너 네네. 뭐 또 리포트가 나왔다면서요. 스캇 럼너가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추정을 해드리면 골드만삭스의 수석 애널리스트였죠. 네. 골드만삭스 리서치 애널리스트였다가 네. 골드만에 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시타델이라는 어? 시타델이라는 게 예. 있습니다. 요람이라는 뜻이죠. 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타델 거기가 주로 공매도 치는 데 아니었어요? 공매도를 포함해서 이제 그 퀀트 기반으로 퀀트 헤지 기반으로. 펀드를 하는 곳인데 아. 정말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야, 정말. 우리 자막 죽인다. 스캇 럼너. 예, 럼너, 그러니까 R-U-B-N-E R-U-B-N-E-R, 아니에요. 럼너. 럼너거든요. 제대로 들으면 럼너. 근데 최근의 움직임 제가 비슷하게 좀 동의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이분이 거의 작두를 탔다고들 표현합니다. 요새 그러더라고요. 네, 경제방송에서 작두 탄 분이라고 네. 얘기할 예. 정도로 정말 정확하게 맞춰 썼거든요. 최근 예. 2년 동안. 예. 근데 그분이 몇 개 얘기를 쭉 했는데 그중에 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금 1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2024년도 12월 달 이후에 최장 기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아마 본격화될 거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자사주 몇 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예. 8월 달이 전통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가장 활발한 달입니다. 그래서 2, 4분기 그 실적 발표 한 즈음 해가지고 1, 4분기 하고 나서 그때 승인 받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이렇게 자사주를 본격적으로 하곤 하는데 오면서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주말 뉴스 중에 그 젠순왕도 자사주 뭐 600억 하여튼 매입 소각했다고 이번에 또 발표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8월 달에 자사주가 본격화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본격화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콜바이가 11주 연속되고 있다. 콜바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콜옵션을 계속 매수한다는 거니까 네. 상승에 베팅한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반면에 마지막에 통계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9월 달이 통계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월 수익률이 조금 부진한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한 50년을 쭉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3월인가 연초 한번 봄 정도 한번 흔들렸던 통계적으로 네. 그리고 하반기 9월이 항상 흔들렸던 9월 최근 몇 년 사이도 보면 9월, 10월 좀 흔들렸다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산타냐 뭐 산타렐리니 무슨 렐리니 네, 하면서 막 또 가고. 확 또 땡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라. 뭐 요 정도 멘트를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최장 매수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의 어떤 센티멘트가 계속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의 강세를 다시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콜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막상 지수는 나스닥도 많이 못 갔고 나머지들은 좀 빠졌잖아요. 이제 뭐 기관 투자가들도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믹스가 되어 있겠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금리라든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빠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네. 하기야 0.2, 0.3 이 정도는 늘 뭐 왔다 갔다 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콜이든 푸시든 간에 네이키드로 그냥 오르면 먹고 빠지면 먹고 하는 그쪽으로 걸지만 또 선수들은 맨날 그 딱 어지간하면 옵션 만기일 날은 가다 놓고 그냥 뭐 칼라로도 네, 하고 시간같이 뚝뚝뚝 떨어지게 해서 그냥 그 먹는 거기다 보니 못 움직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번 주부터 또 보니까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 또 이미 발표한 기업들 중에선 반도체 쪽에서 그 ASML 그 네. 노광 장비 쪽이죠. 예, 제가 ASML 하나 꼭 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10몇 프로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한 5%인가 기업이 이제 실적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프라이즈 비율이 87% 굉장히 높아요 지금. 네. 그런데 아직까지 10%도 안 넘는 기업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우리가 2, 4분기 전체를 예상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뭐 금융주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특히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지난주 발표된 것 중에 아멕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신용카드 사용률이 뭐 2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그만큼 세다. 그래서 지난주 발표된 저한테는 예상 외에 소매 판매가 강세가 나온 거하고 일라인하다. 뭐 이런 예. 정도가 있었고 ASML도 굉장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데 그런데 이 가이던스가 네. 그 AI 인공지능 관련한 고객들의 펀더멘털 여전히 견고하지만 이제
그 크리스토프 푸키가 성명서를 어나운스를 하면서 이름 표현했다는 거죠. 거시경제와 지정학적인 변수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중이고 그래서 2026년을 준비 중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매출 가이던스를 연간 2025년도 매출 가이던스가 350억 유로에서 기존에 320.5억 유로로 하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일날 저 기억에 뭐 5%인가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적 얘기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7월 2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이제 보합권 혼조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가 좀 쉬어가는 와중에 코스닥 쪽 흐름 좋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뉴욕 증시 뭐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지금 보합권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3,191, 코스닥이 819.99.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올라갑니다. 지금 67,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8% 상승합니다. 105만 5천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떨어지네요. 89만 2천 원이고 현대차가 0.4% 내림세입니다. 20만 9,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승 중이고 KB금융이 1.4% 올라갑니다. 지금 11만 5천 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2.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6,8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 매출 영업이익이 지금 사상 최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빅파마 쪽에서 특허 만료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강했었죠. 오늘 셀트리온은 이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이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지금 2.8% 강세로 18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0.8% 좀 떨어집니다.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주가 그동안 계속 많이 올랐죠. 48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 보합이고요. 펩토론이 3.5% 강세입니다. 30만 4,500원. HLB가 1.5% 떨어지고요. 에코프로 0.7% 상승합니다. 4만 8,800원에 거래됩니다. 휴젤은 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리가캔바이오 좀 떨어지고 레인보 로보틱스 약보합이고요. 삼천당제약 0.3% 하락으로 16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이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조선주들 호가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죠. 하나오션이 2.8%, 3% 올라갑니다. 82,900원이고요.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올라갑니다. 삼성중공업이 1.7%, HD현대미포도 1% 상승세. 그 밖에 HD한국조선해양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HJ중공업도 1% 올라갑니다. 오늘 조선주들 흐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원전 쪽이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좋았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기술 오르비텍이 각각 1% 이상 올라갑니다. KNR 시스템도 4% 강세고요. BHI 또 비츠로테크도 올라갑니다만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 관련주 오늘도 올라갑니다. 지금 리튬 포어스가 22% 급등 중이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10%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1% 상승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천보도 12% 급등하네요. 46,300원. 미래나노텍, 세비캠, 율에너테크도 각각 5%, 6%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보마그네틱도 2% 상승 중이고 리튬 관련주가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829억 원, 3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은 77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79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은 83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8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삽니다. 2,0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는 90전 하락한 1,392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입니다만 그래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네, 그러네요. 또 외국인들이 또 사네요. 네. 지금 5분도 안 됐는데 2,000개 넘게 사네요, 선물을. 제약바이오 쪽은 좋고 제약바이오 쪽? 네, 이체전 쪽도 좋고. 그러네. 3,200 안착 시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까 그러면은 잠깐만 스콧 럼너 네, 스카리 정확하게 그러면 더 간다는 의미였어요? 아니면 조심할 때라는 9월 의미였어요? 달에. 9월 달에 일시적으로 하고 9월 달에 쭉 갈 거다. 그러고 나서 쭉 갈 거다. 논조가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논조가? 하반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예. 지금 투심도 굉장히 강하고 예. 그런데 통계적으로 9월 달에 좀 약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에 약하다는 거를 좀 그렇게 바이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작년에 한번 이런 통계를 갖고 한번 방송을 네. 해본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 9월 달에 항상 안 좋은 일들이 꼭 있었어요. 최근 예. 20, 30년 예. 뒤에 보면 9.11 사태도 9월 달이었고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가 공식화된 게 그 무렵이었죠. 9월 15일 날이 예. 리먼 브라더스가 공식화했고 예. 항상 굵직굵직한 사건이 9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9월 달이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보면 항상 빠지고 이런 달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시적으로 좀 조심하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살아있다. 이 정도의 논조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ASML 그 실적 얘기 네.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하향하면서 하반기 남은 좀 불확실성이 잘 모르겠다. 가이던스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당일날 5%인가 6%인가 빠졌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앞으로 이제 거의 한 90개 정도 S&P 500의 90% 정도의 회사가 이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400개 넘는 회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가 이게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원래 저는 되게 강세론자지만 네. 이번에 실적 발표라는 게 우리가 아까 관세 물가가 헤드라인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다라고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실제로 트루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연초에 1%대 하반으로 쑥 초반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2%가 넘는 수준 다시 확 뜨고 있거든요. 실시간 물가지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분명히 이제 6월이나 7월부터는 발현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관세 영향이 물가 쪽으로도 발현을 할 거고 최근에 보시면 정답은 지금 없지만 골드만삭스라든가 지역 연은에서 발표한 서베이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관세가 만약에 1% 올랐을 때 이 관세가 물가로 얼마나 이 공급망에 따라서 몇 %씩 영향을 미치겠니라는 서베이 지표를 보면 이 지역 연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수출업자들이 한 15% 정도 부담을 하고 네. 국내 회사가 한 40% 부담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이런 식의 서베이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 물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 한 70% 정도로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만 네. 어쨌건 관세가 이렇게 2.2%에서 지금 13%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부담하는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가 됐건 기업이 됐건 지금 떠안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쪽이든 이 기업 실적의 영향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2, 4분기에 분명히 서프라이즈 빌이 좀 낮아진다든가 아니면 가이던스가 ASML처럼 실적은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아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눈에 조금 띄게 조금씩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7, 8월 달의 변동성이 어떻게든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예. 지금 지금 이후에 15에서 20% 최소 15% 때린다 했는데 처음에 4월 2일 날 부과했던 게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저도 그러네요. 지난주 방송 해놓고도 그걸 30%였던가? 예, 30% 부과 통보했다가 처음에 지금 4월 2일 날은 30%. 그런데 15에서 20, 이건 남는 장사잖아요. 아닌가? 근데 왜 쫄죠? 당초에 30% 부과 통보를 하기 전에 네. EU에서는 그래 니네가 생각하는 기본 신호관세 10%는 우리가 억셉트 해줄게. 예, 대신 예,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 이런 거 다 좀 없애줘라. 아. 근데 이러고 있다가 지금 뭔가 지지부진했겠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냥 30% 그다음에 30% 통보하고 그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다시 조금 타코 비슷하게 15에서 20% 우리는 이 이상을 양보할 생각이 없어. 지금 뭔가 약간 강경 노선으로 가는 게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때도 이런 표현 드렸지만 25%든 15%든 일단 빨리 끝내게 빨리 와라 지금.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계속 지금 손 놓고 있지 말고 뭐 이런 신호가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8월 1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열흘 남았나? 우리도 지금 협상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위성락 예, 통상고속본부장이 뭐 가고 10일 만에 또 간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안에 주한 미군 주둔 비용까지 폭넓게 이제 포함을 다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뭔가 이제 나오겠죠. 예. 지금 여전히 그러면은 우리 지금 아직 현금 보유 중에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이 대표께서는 미장하실랍니까? 국장하실랍니까? 하면 스틸 아직도 미장. 미장을 한 70~80% 정도 나머지 한국장 포함 조금 그렇게 또 국가별 포트폴리오도 짜라. 저희는 이제 한국 대신 한국 포지션을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한국 포지션 대신 뭐 대만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포지션을 한 30% 정도 섰고 30~40% 정도 섰고 나머지 한 60%를 미국장 이런 식으로 조금 분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몇 억 되면 몰라도 한 1, 2천 갖고 포트폴리오 잘라니까 진짜 구멍가게 몇 주씩 들고 포트라고 얘기하기도 거시기하네요. 외람되지만 그래도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ETF 종목 하나씩 사도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테크, 방산테크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올 초 2월 달에 글로벌 방산테크를 조금 늦게 편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40% 수익 났습니다. 연초율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그 종목이 65% 수익 났어요. 지금. 네네. 종목 하나도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ETF가 수익률이 별로 안 나지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 쪽은 아예 안 보세요? 지금 사실은 검토 중이고요. 모 종목을 편입하는 ETF가 있는데 네. 배당이 1년에 40%가 넘더라고요. 이러면 저희가 절대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이 어떻게 이게 40%가 나오느냐를 저희 입장에서 검증이 되어야 편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검증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네라고 하면 뭐 저희 고유자금 대신 고객 포트폴리오까지는 반영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저희 고유자금의 일부 좀 반영을 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자본금 넣어주신 거를 좀 배당 수익이라도 좀 확보를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미국 쪽에서는 원래 또 뭐 리츠 부동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쪽 헬스케어 쪽 보셨나요? 아니요, 헬스케어 쪽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제가 좀 안 좋게 봤고요. 그러면 어느 쪽 혹시 그쪽에 변화가 있으세요? 그 기존의 변화는 없습니다. 없어, 그대로. 지금까지는. 글로벌 테크 그리고 이제 산업재를 산업재. 저희 그 주식형 포트폴리오에 있던 거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동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이제 베타를 높이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실으면서 중소형 산업재 ETF를 산업재? 자산 배분에도 조금 리밸런싱을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 산업재 말고는. ETF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 거예요? 그게 이제 공사, 뭐 건물 짓고 막 유틸리티하고도 연결이 인프라 돼 쪽. 있는데 그럼 네. 이제 거기 그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딜리버리하는 업체도 일부 속해 있고 자재를 만들고 네. 제조하고 이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우리가 그때도 이런 표현 잠깐 드렸지만 인프라법 한 3년 전에 나왔던 거 그 인프라법의 요지가 미국 전역을 다 개비하자는 겁니다. 아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미국이. 네네. 전문 용어 나왔네요. 그게 아주 좀 현실적으로 잘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레노베이션이라고 다시 한번 레노베이션. 거기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산업재는 저희가 2년 전에 이미 편입을 했고요. 이것도 누적으로 지금 거의 70%가 넘어요. 앞서 보니까 수익이. 연간으로 수익률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장 좋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빨간색 그래프로. 네, 맞습니다. 와, 삼성전자 오늘 좋죠. 위클리에서 일목균형표 이렇게 해놓으면 두꺼운 구름대의 상단이 69,350원인데 오늘 찍을 수도 있겠네. 오늘 좋아요. 넘을 수도 있겠고. 예. 상유 3전. 신에게는 아직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3,200을 갖다가 안착시키는구나. 야, 참. 근데 어떤 전문가는 삼성전자가 시세를 내면 그때가 국내 증시 마지막 끝물이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제가 뭐 그렇게 신뢰하는 아유, 전문가는 아닌데 2021년 그 무렵에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돌았어요. 2차 전지가 죽어야 한국 증시가 산다 그 소리. 왜냐하면 그때는 2차 전지만 가면서 나머지 전부 죽을 수 없거든요. 근데 2차 전지도 날아가니까 힘들었잖아요, 다. 조금 이질적이긴 하지만 국내 가장 큰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은행. 은행에서 이제 펀드를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디라고 절대 말씀 안 네, 네, 드렸습니다. 예. 이제 자산운용회사에 있어요. 네, 예. 그 은행에서 주식형 펀드가 잘 팔리면 꼭지다. 그 은행에서.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전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증시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상승하면서 다시 3,200선에 진입했습니다. 3,20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0.2% 내림세로 81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이 대거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이지만 1,70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18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1,925억 원 팔아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흐름이 좀 정반대입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2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1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3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쪽 그리고 조선과 기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장비, 증권, 생명보험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태풍과 장마 관련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피해 복구 관련해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튬, 하이드로 리튬이 태풍과 장마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면서 지금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리튬 가격 상승의 영향이 더 큰 부분이고요. 인선 ENT가 1.75% 강세로 5,820원대, 화루가 3.8% 강세로 거래가 1,418원입니다. 남해화학입니다. 1.7% 오름세로 거래가 7,700원이고요. 경농도 0.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오름세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조선 분야 협력에 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수주 실적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전문가의 영향이 지금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한화오션 오늘 3.48% 오름세로 거래가 83,200원이고요. 삼성중공업이 2.69% 오름세, 거래가는 19,290원입니다. 또 HD 현대미포가 0.75% 상승하며 20만 1,500원, HD 한국조선해양도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3만 4,500원대 거래되고요. HJ중공업까지 0.68%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아까 하이드로 리튬 봤었는데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여전히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에 리튬주 연일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리튬 현물 가격이 최근 3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인데요. 중국에서 리튬 과잉 생산을 조절할 것이란 전망과 또 일부 광산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리튬주 내에서는 리튬 포어스가 상한가입니다. 1,307원 기록했고요. 하이드로 리튬도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2,190원. 더불어서 첨보가 14.4% 급등하며 거래가 47,250원, 47,15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나노텍이 12.6% 오름세로 11,100원대, 또 유일에너테크가 6.45%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관련주도 상승했었는데 지금 하락 전환이 또 된 상황이네요. 오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는데 지역화폐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모두 좀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지금 모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유라클만 1%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코나아이가 1%대 내림세, 쿠콘도 2.68% 약세 보여주고 있고 웹캐시와 갤럭시와 머니트리 각각 1.47%, 3.06% 하락 전환됐습니다.
코스피 다시 3,200선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힘으로 오늘 박스권 돌파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3년 11개월 만에 3,200선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점에 근접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차익 실현 매물과 미국에서 들려온 물가 우려 소식에 3,200선을 반납하면서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강하게 매수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막았는데요. 그럼 먼저 지난주에도 상승을 주도한 외국인들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카오, 그리고 하나오션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지난주 SK하이닉스를 대거 매수했던 외국인은 이번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달 들어 18일까지 1조 8,77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이는 지난달 월간 순매수액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대거 매수는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면서 과거 H20 칩의 메모리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또한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면서 그간 삼성전자를 올감했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매수세에 힘입어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2% 넘게 올랐는데요. 어느덧 7만 전자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볼까요? 외국인은 펩트론, 이오테크닉스, 파마리서치, 알테오젠, 그리고 휴젤 순으로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그 가운데 최근 연속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펩트론이 1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펩트론에만 1,203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펩트론이 장기 지속형 치료제 플랫폼을 적용한 전립선암과 성조숙증 치료제인 루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고 또 더불어서 LG와 협력해서 약 800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수축 본계약 체결 여부에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S, 삼성중공업, 유한양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먼저 1위를 차지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달성하면서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확대와 또 하나오션 자회사 편입 효과가 실적을 견인했고 하반기엔 중동 수주와 유럽 시장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최근 3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 흥행은 회사가 추진하는 글로벌 방산 리더십 강화 전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회사 측은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향후 국내외 대규모 설비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ABL바이오, S&D, 덕산 네오룩스, SNS텍, 마지막으로 솔브레인 순으로 강한 순매수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1위인 ABL바이오에는 무려 5,054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해당 종목의 압도적인 순매도를 기록했던 외국인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ABL바이오는 전환 우선주 578만 주 전량을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오버행 우려를 최소화하는 모습인데요. 바이오업계 전반이 투자 위축과 가치 저평가로 흔들리는 가운데 자본 구조 정리를 통해서 기술로서의 기업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인 만큼 관련 기대감에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황유연 PB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네, 황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자,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요. 자, 이제 개장하고 지금 이제 한 20분 남짓 됐는데요. 한번 개장 후 상황하고 특징 보이는 업종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강력한 매수 들어오면서 지금 대형주 위주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쪽 그리고 에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 섹터로는 재생에너지 쪽이 풍력, 태양광 쪽이 좀 강한 상승 좀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강한 모습 지난주에 이어서 강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도 하이브, YG 엔터, JYP 등 이제 대형 연예 기획사 쪽으로 SM 엔터테인먼트 등 모두 다 이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지난주에 강한 모습 보여줬었던 바이오 섹터들은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들입니다. 알테오젠이 한 3% 가깝게 내려지고 있고요. ABL 바이오, D&D 파마텍, 올릭스, 팩트론 정도만 강보합권에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오전에 가장 의미 있는 상승 특징 섹터라고 보면 조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일단 한화엔진이 한 7%, 현대마린엔진 4% 정도 조선 기재재 쪽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모두 다 양호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은 하반기 주도주 경쟁에서 계속 좀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쪽에 지금 계속 이제 3분기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과연 하반기 주도주가 어떤 섹터가 될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섹터들이 순환매 양상 보이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섹터가 조금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섹터가 아직까지는 네. 주도주 위주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이어갈지 그리고 아니면 3분기를 전후로 해서 이제 주도주에서 내려올지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실적이나 앞으로 향후 수주의 그런 모멘텀들이 주가의 섹터의 향방을 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유력한 섹터가 현재는 아직까지는 조선과 바이오로 보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나오는 양상이지만 지금 주가가 1분기, 1, 2 상반기에 다른 섹터 대비해서 덜 올랐고 그리고 그 안에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특별한 이슈가 없고 다른 주도주에서 수급에서 좀 밀렸다 그런 양상 정도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빅파마들로의 라이센스 아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지금부터 상승 여력 충분히 알테오젠이 지금 신고가에 있어서 좀 무섭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수주를 가려받고 있는 양상이고 실적 개선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한중일 중에서 가장 조선에서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지금 가장 다른 섹터들 대비 덜 올랐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러티브나 실적 모멘텀들이 같이 있는 섹터들은 바이오하고 조선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 IT 강국으로 꼽히는 우리나라, 하지만 AI 분야에서는 이제 추격하기 바쁜 상황이죠.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내 AI 산업의 현황 또 필요한 점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솔트루스 이경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멀리 와주셨네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 생성형 AI, 추론형 AI 이렇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저기 대표님 추론형 AI 그 알파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아닙니다. 많이 아닙니까? 다른데요. 네. 기존은 생성형 AI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면 자신이 학습했던 결과 중에서 단편적으로 답변을 생성을 하는데 네. 생성형 인공지능의 핵심은 체인 오브 소트라고요. 체인 오브 소트. 예, 좀 어렵죠. 우리말로 따지자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 혼자 깊게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AI 강국 3대 국가 될 수 있을까 질문하면 이런 이유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근거 자료도 수집할 수도 있고 그 자료가 맞는지도 고민해보고 이게 질문에 타당한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질문을 자기 스스로 내놓기도 하고 그 질문에 자문자답하는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실제로
깊게 사고하는 엔진을 그런 것들을 이제 추론형 인공지능이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이 한 번에 안 나오잖아요. 예. 네. 답을 풀고 푸는 과정을 통해서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자동화하고 절차를 지능화하는 과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추론형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표님 방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라고 챗GPT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챗GPT가 내놓는 그 답은 추론형은 아니고 생성형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나요? 예. 근데 사실은 그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요. 네. 굳이 그 선을 나눠서 얘기한다면 학습했던 결과로부터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통계적으로 그 답변을 생성하는 능력을 생성형 AI의 능력이라 본다면 추론형은 그것을 단계로 쪼개고 단계별로의 논리 합리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값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회사도 추론형 엔진하고 생성형 엔진이 구별돼 있는데요. 네. 챗GPT를 들어가면은 1, 2, 3, 4라고 시작되는 엔진은 모두 생성형이고요. 예. 5로 시작되는 엔진이 있습니다. 5.1, 5.3처럼요. 이건 다 추론을 중심으로 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뭐 미국, 중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만큼 중국은 엄청나게 또 그런 AI 쪽에서 기술력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예, 기술 수준이라는 것을 굉장히 평가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이 나라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기관들이나 또는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토터스 미디어라는 영국 미디어예요. 네. 영국. 예, 네. 예. 이쪽에서는 벌써 꽤 오래전부터 매년 어느 나라가 어느 수준에 있냐 하는 것들을 다양한 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 수준은 어떻고 인재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6위. 예, 그러니까 1등은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국이에요. 2등은 네. 중국이에요. 미국을 100점으로 본다면 중국이 한 60점 정도 수준이라 보는데 그러면 나머지 3등부터 10등 국가는 네. 어느 정도냐? 네. 뭐 30점 수준 내외 이하라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격차를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3등은 어디입니까? 대표님? 3등이 놀랍게도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네. 그러니까 조그만 국가라고 보기보다는 도시국가이죠. 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싱가포르이 도시국가가 되는데 힘을 쏟아붓게 한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인 게 있는 거죠. 그리고 3등부터 10등 사이에서는 2, 3년 동안 변동 요인이 많아요. 네. 1, 2는 확고합니다만 그 변동 요인이 정책적인 것도 있고 투자 부분도 있고 인재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야, 지금 뭡니까? 알트만의 그 오픈 AI가 뭐 좀 휘청휘청하네. 사람 다 빼가네. 네. 메타도 빼가고 뭐가고 한데 네, 네. 돈이 장난 아니더만요.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 사람 데려올 수 있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뭐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들이 유학을 많이 가기도 하지만 네. 졸업을 하고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기업에 참 많이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요. 네, 바로 취업을 합니다. 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받는 연봉이 대졸 후 첫 연봉이 2억 원부터 시작을 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뭐 5, 6천만 원 이하에서 시작한다는 걸 음. 생각을 해본다면 압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학이나 해외 갔던 친구의 30% 정도만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70%가 중국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강력한 정책들을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뭐 백인 계획이라고 시작해서 지금은 만인 계획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인재를 데리고 오기 위한 자국의 해외로 나가는 인재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인재들 데려오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자면은 2017년 이후에 AI를 그 국가 중지 산업으로 중국에서는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내부의 인력을 양성을 대규모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놀라운 것 같은 경우는 해외 인재가 오면 정착금으로 대략 2억 원을 출발부터 줘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택, 거주,
구매 비용을 또 지원을 해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비자하고 우리로 따지자면 뭐 그린카드 그러니까 영주권 지원에 이르는 아주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단순히 돈 외에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연봉을 지급을 하는 걸로는 대한민국의 경제하기는 불가능하죠. 최근에 메타 같은 경우는 오픈 AI 인력을 빼오는 거를 1,000억씩 준다고 글쎄, 불러대고 그러더라고요. 있거든요. 예, 거의 예, 불가능에 예. 가까운 자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0 밀리언? 뭐지? 그래서 한 1,200억 정도 된다고 글쎄. 우리 돈으로.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순위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한 6위 정도라 하셨고 네. AI 3대 강국이라면 뭐 야심찬 계획일 수도 있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도 많은데 네네. 지금 대표님 우리가 요즘 자꾸 듣는 정부에서 말하는 소브린 AI, 네, 소브린의 의미는 뭐 주권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은 소버린 AI를 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 좀 힘들었는데 네. 사실 그 소버린 AI의 현실성이 있다라는 전 세계 메시지를 준 게 그게 또 놀랍게도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딥식 잘 아시는 예. 것처럼 2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소위 얘기하는 초고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만들려면 단순히 몇천억 수준이 아니라 수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었죠. 네. 예. 그런데 중국의 딥시크가 그쪽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기는 했지만 수천억 미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노력만 하면은 수백억 수준으로도 각 산업 도메인별로의 훌륭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성비 준 거죠. 갑이에요. 가성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 가성비가 있다라는 표현은 낮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들이 존재했다는 건데 이 기술들이 이미 10년 이전부터 있었던 기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 3, 4년 전에 야 우리는 못 만들어. 그렇게 큰 자금을 큰 장비를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 못해. 그냥 만들어 온 걸 제대로 쓰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중국 친구들은 흔히 말해서 AI 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으니까 내부로부터 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밑바닥부터 투자를 해내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술을 통합을 해서 거기서 말 그대로 굴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제 모든 국가들이 그럼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방, 안전, 그리고 국가 기반 산업에 해당이 되는 AI 부분은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난 한 1년 사이 동안에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투자의 붐을 일으켜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면 소버린 AI라는 것이 가능하냐?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현재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목표인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소버린 AI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 하는 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권,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도로만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느 타겟으로 하냐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지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렇게 본다면은 네. 예를 들자면 그 규모가 적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부분에도 적용을 해야 되려면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는 내부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세계 3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싱가포르이 2년 전에 6위였어요. 그래요. 근데 2년 만에 3위 수준으로 올라온 거죠. 네. 거기에는 이제 싱가포르 대학이라고 하는 굵직한 연구 집단과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서 대규모 IDC를 도심에 짓는 등의 정책적인 기반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싱가포르에서 막대한 자금을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또 영어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네. 놀라운 서비스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AI 뭐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 보면은 뭐 엔비디아, 뭐 팔란티오테크 아니면은 뭐 오픈 AI, 딥시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들도 역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사회나 경제적 효과가 우리가 언제까지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3주에 어떤 분
대통령께서 초청을 해서 중국에 있는 AI 기업을 다녀봤거든요. 네. 로봇 기업까지. 예. 놀라운 거는 그들이 생각을 하는 로드맵이 50년을 봐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의 붐이라는 것이 일어난 건 이제 3, 4년이지만 예. 실제로 인공지능의 역사는 7, 80년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는 혁신적인 AI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한 8년 됐습니다. 이제 8년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50년 후가 인공지능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지금의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것처럼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지금 투자하고 지금 혁신할 수 있는 게 결코 늦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풀 스택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가장 그 밑바탕에는 통신 IT 기술과 반도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 통신 IT 기술과 반도체 여전히 대한민국 전 세계에 1등부터 5등 안에 드는 강력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규모 데이터와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8등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도 대한민국의 5천만 시장이라는 그렇게 적은 시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테스트 베드로서 그걸 성공한 사례가 바로 인터넷이거든요. 대한민국이 25년 전에 인터넷 강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라고 전 세계의 일종의 테스트 베드로서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장으로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나중에 또 시간 그거 해서 살짝 틀어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저 솔트룩스는 우리 시장에서 AI 관련주가 이렇게 시세를 낼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대표 종목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루시아 2.5는 뭐고 이번에 또 AI 에이전트 구버를 출시하셨다고요. 네, 요 맞습니다. 어떤 거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솔트룩스는 어떻게 매출을 내는지. 네. 솔트룩스는 제가 25년 전에 설립을 한 AI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 AI를 25년 전이면 몇 살 때 하신 겁니까? 제가 29살 때 창업을 했어요. 와. 첫 창업은 23살 때 인공지능 기업을 창업을 했으니까 만 31년이 됐고요. 23살 때면 학교 다니셔야 될 네, 텐데. 대학교 4학년 때 와. AI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보기에는 동네 아저씨 같으신데 천재시구나. 네. 예. 그랬고 그 회사에 이어서 저는 LG 연구소에서 있다가 네. 2000년도에 처음으로 창업했고요. 독립된 인공지능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장할 때는 거래소에서 아니 도대체 인공지능이 뭐냐, 인공지능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를 물을 때였죠. 지금부터 이제 5년 전이니까요. 예. 근데 그 솔트룩스가 지금은 이제 국내 가장 대표적인 AI 기업으로 성장했고 네. 독립 인공지능 기업 중에서는 시총이 제일 높죠. 이런 솔트룩스가 제공하고 있는 큰 기술이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루시아입니다. 솔트룩스의 뒤에 룩스를 따온 것이고요. 루시아는 자체적으로 만든 LLM입니다. 국내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LLM 기업이 4-5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뭐 네이버, KT, LG와 같은 것을 제외한다면 그러면 독립된 기업으로서는 저희는 대략 450명의 인력과 그중에서 300명 이상이 R&D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만들어내고 솔트룩스의 20년의 그 뭐라 그러죠? 축적되어 있는 기술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루시아가 2.5가 아니라 이제 지난달에 3.0을 발표를 하였고요. 이 루시아 3.0 같은 경우는 평가 지표 수준으로 보면 딥식보다 3에서 5%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추론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스스로 사고하고 생각을 하고 깊게 문제를 파악하고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력해진 거죠. 네. 그리고 이 루시아 엔진이 들어가 있는 에이전틱 AI 또는 AI 에이전트가 바로 구버예요. 구버. 그래서 구버는 미국에 있는 솔트룩스 자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버라고 하면은 아니 구글과 네이버를 이겨보겠다는 거냐 뭐 그런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예. 영어 표현으로 go over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go over 해라 그러면 깊게 사고하고 깊게 파헤치고 깊게 연구해봐 이런 뜻이거든요. 고버를 계속하니까 구버.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붙이면 구버가 됩니다. 그래서 구버는 대한민국 최초의 리서치 에이전트이면서 딥 리서치 시스템이에요. 네. 현재 오픈 AI에 가면은 한 달에 30만 원을 내면은 사용을 할 수 있는 딥 리서치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 딥 리서치는 아까 그 추론 엔진이 추론 LLM이 같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서 이명박 새 정부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을 조사하고 나한테 종목 추천해줘. 그러면 LLM은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를 수집해서 끝나는데 얘는 시황 정보, 현재 데이터를 리서치하고 그 자료를 읽어보고 검증을 하고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논문도 또 찾아보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은 애널리스 리포트를 증권사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요. 이 전체를 조합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필요하면은 주식 투자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의 인공지능은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 거라면 에이전트 AI는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자율화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달하도록 하는 거죠. 9번은 그렇게 업무 프로세스를 자율화하는 딥 리서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여러 사람 또 집에 보내시는군요. 뭐 리서치하는 네. 사람, 뭐 하는 사람 할 것 없이. 아니 그리고 대학생들 공부 안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구버 같은 경우가 6월 1일자에 정식 출시를 했는데 한 달 만에 50만 명 정식 사용자가 늘어났어요. 이 요금제가 어떻게 돼요?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챗GPT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10분의 1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달성한 게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챗GPT를 운영을 하는 오픈 AI나 구글에 비해서 전체 시스템을 10분의 1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경제성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직업에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게요. 지금 가장 큰 임팩트를 주는 곳이 인공지능을 만든 개발자들이에요. 연구 네네.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지배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진짜.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3년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에서 해고된 사람이 35만 명이에요. 아우. 올해만 들어서도 상반기에 8만 명의 개발자가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이나 얼마 전까지만 했을 때도 연구 개발하거나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의 몸값이 제일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가장 많이 해고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전을 겪고 있다고 보실 수 있죠. 그러니 평생 먹을 돈 주고 빨리 해서 한 1, 2년 부려먹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만 하더라도 AI 인재들을 완전히 불태우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시키고 주 6일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네. 오픈 AI도 주 80시간을 일을 시키는 거죠. 아유, 네. 무서운 세상입니다. 제가 지금 국어 깔아봤어요. 깔아봐서 이제 대표님 성함을 좀 넣어봤어요. 네. 아, 그래. 그랬더니 예, 그 여러 동일 인물들이 있는데 프로 레슬링 선수부터 나오던. 네. 솔트룩스의 이경이라고 그러니까요. 물어보시면은 오늘 뉴스까지 해서 엄청나게 어. 리서치를 해서 아마 제공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방송 끝나고.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 힘이 좋습니다. 지금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코스피가 0.4%가량 오름세 3,200선까지 회복이 됐네요. 네, 그러네요. 자, 뭐 새로운 레벨은 아닌데 어쨌거나 네. 시장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